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향수리는 늘 안개에 쌓여 있었다. 특히 겨울이면 그 습한 냄새와 함께 스며드는 한기가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조지원은 그 작은 마을 끝자락, 강가에 위치한 낡은 기와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시간이 멈춘 듯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아버지, 조병철과 함께한 세월이 이 집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가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원은 혼자라는 현실이 익숙하지 않았다. 더욱이 아버지가 남긴 것은 사랑도 추억도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비난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다. 조병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아무 이유 없이 백여사 댁따님이 사라졌겠어? 그 집은 원래부터 탈이 많았지. 애비 잘못하면 자식이 갚는 법이야. 지원은 그런 말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다. 슈퍼에 들를 때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과 꺼림칙한 침묵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울에서의 학업도 쉽지 않았다. 법학과 마지막 학기. 그는 도서관보다 더 오래 머무는 곳은 편의점과 세차장이었다. 장학금이 끊긴 이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같이 새벽까지 일해야 했고 여전히 남은 건 미납 고지서 몇 장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늦은 오후, 지원은 난방도 되지 않는 방 안에서 손에 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다가 주머니 속 핸드폰의 진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조지원 씨 맞지요? 낯설지만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데요. 나는 백화저택에 사는 백영선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집으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백화저택, 향수리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저택.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그곳은 이제 거의 전설처럼 회자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안의 주인, 백여사는 조지원에게 있어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존재였다. 아버지와 얽힌 과거 때문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뚝, 전화를 끊은 뒤 지원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그 시작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예감도. 다음 날, 눈이 내린 흔적으로 하얗게 변한 마을을 지나 지원은 백화저택이 있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올랐다. 저택의 외벽은 칠이 벗겨졌고 철제 대문은 녹슬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은 웅장했다. 마치 시간도 접근을 꺼리는 공간처럼. 문이 열리고 중년의 가정부가 그를 안내했다. 실내는 예상보다 훨씬 추웠다. 모든 가구는 고풍스러웠지만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고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는 삐걱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응접실 중앙,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백여사는 마치 재판장의 판사처럼 냉정하고 기품있게 앉아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였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앉으시죠. 지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이 낯선 공간과 낯선 여인이 그의 삶과 어떤 관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백여사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을 전부 갚아주겠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세요? 그 대신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지원은 손에 쥐고 있던 티스푼을 떨어뜨렸다. 소리는 묘하게 날카롭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심이에요. 나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결혼이라는 형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모든 질문의 시작이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지원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지금 그의 삶이었다. 아버지의 그림자, 남겨진 빚, 사회의 시선, 이 결혼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면 됩니다. 내일까지 대답해 주세요. 그날 밤, 지원은 다시 눈 내리는 마을을 내려갔다.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리의 얼굴이 보이자 그는 잠시나마 안도했다. 무슨 일이었길래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 나 결혼 제안을 받았어. 뭐라고?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리는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백여사,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직감이야. 조심해. 지원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 멀리 언덕 위 백화저택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이 휘말려 들어가는 미로의 입구가 될 터였다. 그 다음 날 하늘은 회색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향수리 마을은 눈 대신 잔잔한 비가 내렸고 백화저택 위로 안개가 깔리듯 뿌옇게 덮여 있었다. 지원은 결정을 내렸다. 결혼하겠다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백여사 앞에 섰다. 저 하겠습니다. 결혼. 백여사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 주말 간단하게 식을 올릴 겁니다. 하객은 없어요.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단정했고 감정은 섞이지 않았다. 지원은 어쩐지 이상하다고 느꼈다. 자신은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마치 한 권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차분했다. 며칠 후 결혼식 당일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 한가운데 흰 천막 아래 간이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주례는 동사무소 공무원이었고 증인은 백여사의 가정부 구가줌마와 운전기사였다. 지원은 서울에서 빌려온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백여사는 검은색 한복 위에 흰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신부라기보단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유족 같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정확히 27분 만에 끝났다. 계약서와 같은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 손끝으로 종이를 밀어내는 순간 지원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틈이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부로 당신은 백화저택의 거주자입니다. 당신의 방은 2층 끝쪽, 계단 오른쪽 복도입니다. 내 공간과는 분리되어 있으니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백여사는 그 말만 남긴 채 방으로 사라졌다. 지원은 혼자 거실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반지도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축하 케이크 하나조차 놓여있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게 진짜 결혼이 아닌 척하려는 연극 같았다.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백화저택에서 잠을 잤다. 방은 크고 깔끔했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벽지는 오래되어 창백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그림자처럼 정적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지원은 갑작스런 낮은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 들려왔고 점점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는 확실히 있었다.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복도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다. 다만 맨 끝방그가 처음 왔을 때 희미하게 열려있던 문 이번에는 살짝 더 열려 있었다. 그 방은 문 앞에 출입금지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뭔가에 이끌려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실내는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가구는 낡고 커튼은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듯 색이 바래 있었다.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미소를 머금은 얼굴,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눈빛. 그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지원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눈이었다. 그 눈은 그의 아버지 조병철의 눈과 똑같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소리가 났다. 지원이 돌아보자 문틈 사이로 백여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그 방에는 내 딸이 살았어요. 101, 20해 전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와 그 일에 어떤 연관이 있나요? 백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그 집안의 피를 이었다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던져진 퍼즐 조각 같았다. 지원은 무언가를 짐작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백여사의 발걸음은 무겁게 들려왔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백하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저 평범한 결혼이라 믿고 시작한 이 관계가 점점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확신만은 분명해졌다. 백화저택에서의 생활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였다. 지원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식사를 했고 백여사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 자신의 방에 머물렀고
집 안에서는 늘 구가줌마의 발소리만이 유일한 생활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존재했다. 지원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2층 복도 끝방 앞을 서성이곤 했다. 그곳은 단지 오래된 방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채 잠든 기억이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이 머물러 있는 듯했다. 그 아이는 20해 전에 사라졌어요. 백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그녀는 죽었다가 아닌 사라졌다라고 표현했을까? 어느 날 오후,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지원은 마을 슈퍼에서 우연히 선아리를 만났다. 나리는 지원의 유일한 친구이자 향수리에서 그를 오해 없이 바라봐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얼굴이 더 어두워졌네. 나리는 지원을 보자마자 말했다. 지원은 마지못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적응 중이야. 둘은 마을 강역 벤치에 앉아 따뜻한 호빵을 나눠 먹었다. 너, 그 백하나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지원의 질문에 나리는 잠시 망설였다. 들었지. 그 사건은 우리 또래라면 다 알 거야. 근데 누구도 정확히 말하진 않아. 모두들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말은 아끼지. 왜? 그 일이 너무 오래됐고 솔직히 무서우니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 백하나가 그냥 집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다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말하면 안 된다고. 지원은 그 말에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더더욱 알고 싶어졌다. 아버지 조병철은 그때 무슨 일을 했던 걸까? 백하나와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 다음 날, 지원은 조심스럽게 저택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백 여사는 그곳에 거의 가지 않았고, 구가줌마는 그의 출입을 말리지 않았다. 서재에는 오래된 문서와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다. 지원은 책장 구석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백하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에서, 정원에서. 하지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원은 놀라운 사진 하나를 보았다. 사진 속 백하나와 함께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또렷이 지원의 아버지, 조병철이었다. 그들은 강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나는 웃고 있었고, 병철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아버지와 딸 같기도, 혹은 스승과 제자 같기도 했다. 지원은 손을 떨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왜 백 여사의 딸과 함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 사진은 숨겨져 있었을까? 그날 밤, 지원은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분명했고, 훨씬 더 가까웠다. 그는 방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출입금지라 쓰여 있던 그 문을 다시 열었다. 불이 꺼진 방 안, 빛은 희미했지만, 그곳엔 변화가 있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액자의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처음 보았던 단발머리 소녀의 사진이 사라지고 대신 흑백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백하나, 백여사, 그리고 조병철. 세 사람은 함께 있었다. 웃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포즈는 분명 가족이었다. 그때 뒤에서 구가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진 원래 없던 건데. 지원은 깜짝 놀라 뒤돌았다. 구가줌마는 조용히 다가오며 말했다. 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이건 무슨 사진이죠? 그 아이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사님이 저 사진을 불태우셨었어요. 근데 다시 나타났네요. 지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귀신? 환각?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연출한 것인가? 구가줌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백하나 양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무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려다 사라진 거예요. 지원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조상우 아버지의 동생, 현재는 마을 외곽에 혼자 살고 있는 작은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 결혼은 시작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20년 전 꾹 눌러 덮어두었던 죄와 비밀이 그를 통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지원은 아침 일찍 향수리 외곽에 있는 작은 목조 주택을 찾아갔다. 이곳은 예전부터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받던 조상우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는 조병철의 친동생이지만 수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지내왔다. 지원이 대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초췌한 얼굴의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는 몇 초간 지원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지원이냐? 네, 삼촌.
저예요. 내 아버지랑 똑 닮았구나. 눈빛까지. 조상우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어둡고 눅눅했으며 곳곳에 쌓인 책들과 신문이 뒤엉켜 있었다. 지원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 아버지와 백하나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조상우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숨처럼 말을 흘렸다. 하나, 그 이름, 참 오랜만이구나. 그는 구석진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내 아버지는 그 애를 진심으로 아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지원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정말 딸이었나요?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다. 백 여사는 입도 열지 않았고 병철이 형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말만 했지.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사라졌나요? 조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형은 그 시절 마을 개발 사업을 맡고 있었어. 그리고 백 여사 땅 일부가 사업 핵심에 해당됐지. 형은 그걸 설득하려 했지만 백 여사는 완가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가 형을 찾아왔어. 직접요? 그래, 그 애는 뭐라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형은 당황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어. 그 아이가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거든. 지원의 숨이 멎을 듯했다. 그럼 아버지가 백하나 씨를? 아니야. 조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형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랬어.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조상우는 담배를 껐다. 내가 그 애를 위협했어. 겁만 주려고 했지. 그냥 입 다물게 하려고. 근데 그 애가 도망쳤어. 눈 내리는 밤 그 애는 저택을 빠져나와 산길로 달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지원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조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백 여사는 내 아버지를 위심했고 형은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했어. 난 침묵했어. 그리고 그 침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다. 지원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조상우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누군가가 말해야 끝나. 하지만 말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무너질 거다. 너는 준비됐니?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날 향수리의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백 여사를 마주쳤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조상우 씨를 만났습니다. 백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원은 그녀를 지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백하나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 눈동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던 그 표정. 그것은 단순한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전하려다 침묵당한 한 생명의 외침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백 여사의 문 앞에 섰다. 할 말이 있어요. 백 여사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안에서 말했다. 들어오세요. 응접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벽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하나 씨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백 여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너무 똑똑했어요. 눈치도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었죠. 하지만 너무 나를 닮았어요. 그래서 더 미웠고 더 무서웠어요.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 아이가 사라진 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말끝은 허공에서 무너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저 깊은 죄책감만이 방 안에 가득 번져나갔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이 저택 안에는 단순한 상실이나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꺼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지원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상우의 고백은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었고 백 여사의 말은 마음을 눌러앉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갔던 침묵의 이유가 이제서야 선명해지는 듯했다. 지원은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꺼내어 예전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서류와 필기장들을 다시 뒤졌다. 그러던 중 한 권이 얇은 수첩을 발견했다. 노란색 표지의 수첩, 가운데에는 희미한 글씨로 하나라고 쓰여 있었다. 수첩 안에는 조병철의 필체로 적힌 단편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3월 7일, 하나, 오늘도 책을 많이 읽는다.
그 아이는 세상보다 깊은 윤을 가졌다. 3월 21일, 백 여사는 그 아이를 감정적으로 밀어낸다. 내가 더 가까이 가야 한다. 4월 2일, 하나가 내게 물었다. 왜 진실은 늘 입을 다무나요? 지원은 손끝이 떨렸다. 그 글들은 누군가를 사랑한, 아니면 보호하려 한 사람의 기록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단순히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느꼈다. 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침묵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다시 백화저택의 복도를 걸었다. 그의 손에는 하나라고 쓰인 수첩이 들려 있었다. 2층 끝방의 문 앞에서 멈춘 그는 조심스레 노크했다. 예상과 달리 이번엔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달빛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오래된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책상 위에 수첩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침대 아래에서 들려왔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먼지 낀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되어 쉽게 부서졌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모두 백하나가 쓴 것이었다. 그녀는 편지마다 날짜를 적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의 딸이다. 조 선생님은 내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다. 아빠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 그런 기분이었다. 오늘 밤 엄마 방 앞에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외면했다. 나는 떠날 것이다. 엄마도, 선생님도,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을 것이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편지가 누군가의 손에 닿길 바란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지원은 마지막 문장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 문장은 지금 이 저택에, 이 시간에 그의 손 위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철제 상자를 다시 닫았다. 다음날 아침, 지원은 백 여사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수첩과 편지를 들고 있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걸 봐야 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다. 지원은 수첩과 편지를 건넸고 백 여사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난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깨지기 쉬웠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벌을 받는 것 같았거든. 그 애가 떠나는 게 마치 나에게 주어진 대가 같았어.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미워했을 거야. 내가 했던 말들, 내 눈빛, 내 침묵.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두려움이었지.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진실을 마을에 알리시겠습니까? 백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아직은.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야겠지. 그리고 그걸 네가 해주길 바란다. 지원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 저택의 또 다른 방에 또 다른 침묵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 창문을 열어두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지원아.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른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여전히 이 집에 남아있다는 것. 말하지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한 채. 백 여사는 며칠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지원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이제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데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그 진실 앞에서 그녀는 가해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희생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사람이었다. 하루는 백 여사가 조용히 식탁에 나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러 가는 사람 같았다. 지원 씨, 네, 하나를 보내주려 합니다. 그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말이 물리적인 장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속에 묻혀있던 아이를
죄책감과 함께 흘려보내는 일. 그들은 함께 저택의 창고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나의 책, 하나의 머리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다. 101가 어릴 적 가장 아꼈던 물건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 상자를 담요로 감싼 채 향수리 강가로 향했다. 눈은 어느새 그쳤고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지원은 강가에서 말없이 서 있었고 백여사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야, 그녀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이제는 너를 보낼게. 너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너는 오래전에 떠났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 있었구나. 그녀는 상자를 강물 위에 천천히 띄웠다. 상자는 조용히 떠내려갔고 하늘에서 햇살이 그 위로 스며들었다. 지원은 물끄러미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 서 있던 조상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역시 이 죽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백여사는 그를 향해 눈길을 돌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용서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오랜 시간 끝에 남은 고요함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 백여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남은 사람들이 말해야 하죠.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날 저녁, 저택에는 오랜만에 조명이 모두 켜졌다. 구가죽 많은 주방에서 국을 끓였고 지원은 창문을 열어 겨울바람을 들였다. 여사님, 지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제 뭔가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요? 이 집을요. 그리고 이 공간의 위미를요. 백여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여사님의 재산, 이 집, 이 강, 모두 상처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놓친 사람들. 백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가 살아 있었다면 그 아이도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정원 창고 열쇠를 드릴게요. 그곳부터 정리하세요. 그날 밤 지원은 편지를 썼다. 101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종이에 쓰는 글자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하나 씨, 우린 당신을 직접 알지 못했지만 당신의 침묵은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편지를 접은 그는 정원의 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그곳을 파내고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백여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마을 아이들이 저택 정원에 들어와 뛰놀고 있었다. 구가죽만은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이 웃고 있어요. 오랜만에요. 백여사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 아이도 웃고 있을까요? 네, 분명히요. 지원은 현관문 앞에 서서 새로 들어올 책상과 의자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기억의 무덤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이 시작되는 곳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턱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작은 여자아이, 단발머리, 초롱초롱한 눈. 여기가 공부하는 데 맞아요? 지원은 웃으며 말했다. 응, 네가 첫 번째 학생이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 꽃냄새가 나요. 아주 오래전부터 핀 냄새 같아요.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여기 누군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어. 눈이 녹기 시작한 초봄. 향수리에는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백화저택의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마을 입구에는 낯선 차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지원은 그 광경을 보고 불길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수군거렸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왔다고 하더군. 조상호랑 병철이 옛날에 얽혔던 서울 쪽 놈들이라는데. 지원은 조상호를 찾아가 물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 지원은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기다렸다. 조상호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20년 전 병철이 형이 마을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고 외부 자본을 끌어들였어. 하지만 조건이 더럽고 불투명했지.
그때 내가 개입했어.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약속도 했어. 결국 사업은 엎어졌고 그놈들은 큰 손해를 봤지. 지원은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협박 편지,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당시에 찍힌 사진이 들어있었다. 형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고 나는 숨어 지냈어. 그놈들은 그 뒤로도 몇 번 연락했지만 다 무시했지. 이젠 내 숨은 냄새를 맡은 거다. 그날 저녁 저택 앞에 낯선 남자 3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검은 점퍼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말투는 느긋했지만 기세는 거칠었다. 조상호 씨 있지? 우리가 좀 얘기 좀 하자고. 지원이 나서며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우린 옛 친구들이야. 근데 빚진 친구가 존말이 없어서 말이야.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백 여사가 조용히 문을 막아섰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나가주시죠. 오, 여사님, 여전히 고고하시네요. 근데 이번엔 그 고고함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지원은 이 상황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참았고 지금은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태세였다. 그날 밤 지원은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무관심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위협이 직접적이지도 않았고 아직 행동으로 옮긴 것도 없어요. 하지만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땐 신고하세요. 지원은 좌절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마을 청년회 사람들과 상의했다. 그리고 CCTV 설치, 출입 기록 관리, 외부 차량 통제 등 저택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백 여사는 물었다. 이런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더라도 대응은 해야죠. 우리는 이제 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백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병철 씨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당신이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손으로 종이를 펴들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를 또 죽게 만들진 않기를.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그날 밤 조상우는 집을 정리하고 저택으로 올라왔다. 이제 숨지 않겠다. 나도 같이 살겠다. 지원은 그를 맞아들였다. 며칠 후 협박자들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욕설과 고성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청년회 몇 명과 경찰이 함께 도착했다. 경찰은 그들을 제지했고 마침내 위협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다. 불법 계약, 명예훼손, 강요 혐의 등으로 그들은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저택 앞에서 조상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병철이 형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라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택의 정원에는 작은 촛불들이 켜졌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여 백하나를 위한 조용한 추모식을 열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기억을 나누며 서로를 안아주었다. 지원은 생각했다.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둠을 직시하고 맞서는 순간 비로소 희망이라는 불빛이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더 이상 무너진 과거의 유산이 아닌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추모식이 끝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밤이 깊어지자 백화저택에는 다시 적막이 스며들었다. 지원은 복도 끝 하나의 방 앞에서 멈췄다. 그 방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안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앉아 바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러려면 아직 한 조각이 남았어. 당신이 마지막에 본 풍경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제는 말해줘야 할 시간 같아.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복도 끝에서 구가줌마가 나타났다. 지원 씨,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등이 굽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원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날 밤 하나 양이 집을 나가기 전 난 그 아이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은 조용히 물었다. 왜요? 그 아이가 웃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눈을 감고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다. 하나는 평소에 웃지 않는 아이였어요. 늘 조용했고 눈빛이 깊었고 웃는 대신 관찰했죠. 사람들을, 엄마를, 자신을. 그런데 그날 밤 그 아이는 정원 끝 대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정말 평화로운 얼굴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지원은 숨을 멈췄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든 어디로 가든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구가준마는 그때 울지 않았다고 했다. 그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가준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멈추지 않았고 말리지 않았고 단지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녀는 눈가를 손으로 문질렀다. 하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누군가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요. 같이 말해줘요.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표정을. 그날 밤 지원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다. 앞표지에 이렇게 적었다. 101의 마지막 밤. 그는 첫 장에 구가준마의 증언을 정리해 써내려갔다. 이어 자신이 본 사진, 편지, 조상우의 고백, 그리고 백여사의 침묵까지.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명이었다. 며칠 후 지원은 그 일기장을 마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그곳에 작은 진열장을 만들고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사람들은 조용히 찾아와 읽고 앉아 있다 갔다. 누구는 눈물을 흘렸고 누구는 아무 말 없이 책장을 넘겼다. 백여사는 어느 날 조용히 도서관을 찾아와 책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표지를 쓸어내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널 떠나보내는데 이만큼 걸렸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그날 저녁, 저택의 불은 전부 꺼졌다. 하지만 지원의 방 창문에는 작은 스탠드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내가 본 하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잊으려 했던 이들이 많았을 뿐이다. 도서관 기증 이후 며칠은 조용하게 흘러갔다. 지원은 이제 하루의 절반을 아이들과 보내고 나머지는 저택과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왔다. 백여사는 훨씬 말이 없어졌고 구가준마는 다시 부지런히 청소와 식사를 챙겼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모두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었고 그 무언가는 끝내 지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 안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고 봉투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쓰여 있었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얼어붙은 채로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그 문장은 단순하지만 그가 일구어온 모든 이야기를 다시 흔들 수 있는 말이었다. 그는 곧바로 백여사에게 달려갔다.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백여사는 조용히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다. 필체가 익숙하네요. 혹시?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한때 하나에게 글을 가르쳐줬던 여성이 있어요.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였고 백화저택에서 잠깐 머물다 갔죠. 하나가 그 사람을 참 많이 따랐어요. 이름이 기억나세요? 김은아. 30대 초반쯤 되었고 하나가 유일하게 자신의 시를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지원은 기록을 찾아봤지만 그녀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을 떠난 이후 연락이 끊겼고 백여사조차 그 뒤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봉투의 우편 스탬프는 분명히 부산에서 찍힌 것이었다. 지원은 고민 끝에 직접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우편 번호와 날짜를 따라 해당 지역의 작은 우체국들을 방문하며 혹시 해당 봉투를 접수한 이가 기억나는지 물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 노우체국 직원이 기억해냈다. 젊은 여자는 아니고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왔었죠. 검정 목도리를 하고 있었고 많이 말은 없었어요. 근데 그 봉투를 넣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봉투를 꺼내보았다. 그 문장은 깨끗하게 쓰여 있었지만 점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글씨의 끝이 미세하게 흔들려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 편지는 진심이었다. 부산에서 며칠을 더 머문 끝에 그는 한 작은 북카페에서 오래된 잡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 실린 짧은 시 한 편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다. 눈 속에서 걷는 이름 하나 김은아. 눈 속을 걸었다. 누군가 나를 부르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지원은 시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느꼈다. 이 시는 백하나의 시였다. 그는 즉시 시가 실린 출판사를 찾아갔고 편집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편집장은 시의 저자가 김은아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익명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그 시는 작년 말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그 필체에 매료돼 실었지만 보내온 주소는 없었고 연락처도 허위였습니다. 지원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혹시 그 시와 함께 온 봉투나 기타 흔적은 남아있나요? 편집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오래된 서류 더미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안에 김은아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흑백 사진 속 희미하게 웃고 있는 여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눈을 피하고 있었지만 지원은 알아봤다. 그 얼굴은 백하나였다.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동자만은 그대로였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고 다시 향수리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저택 정원에서 백여사와 마주 앉았다. 이걸 보세요.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이게 정말 하나야?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확신해요. 그녀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백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것은 다만 숨처럼 조용한 한마디였다. 그 아이가 날 떠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사라진 거였구나.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향수리의 나무들은 연초록의 잎을 틔우고 있었고 백화저택의 정원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원은 마당에 작은 의자들을 놓고 오래된 창고를 도서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구가줌마가 있었다. 그녀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이 집이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가씨가 보면 참 놀라겠어요. 네. 지원은 대답하며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르른 하늘 아래 집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백여사는 점점 말이 줄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잃었던 부드러움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지원에게 물었다. 하나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답을 남겼다. 작은 쪽지 한 장이었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대신 멀리서 지켜보는 걸 택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백여사는 쪽지를 읽고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묻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도서관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아이들뿐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이들, 인근 도시의 작가들, 심지어 기자들도. 이야기는 퍼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백하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원은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도 이 집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만든 이야기, 그녀의 상처가 남긴 자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집의 숨결이었다. 어느 날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내니는 여전히 없었고 안에는 단 한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 사라지지 않는 이름들 무명. 책은 시집이었다.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사라진 존재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아있기를. 지원은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중간쯤 한편의 시에서 손이 멈췄다. 집, 돌아가지 못한 자들에게도 집은 있다. 기억 속이든 누군가의 마음 속이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열려있는 집이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불을 모두 끄고 혼자 정원에 나왔다. 달빛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정원의 한가운데에 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하나 씨,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는 당신의 자리가 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나뭇잎이 흔들렸다. 누군가의 발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 같기도 했다.
지원은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에 누군가가 머물다 간 흔적이 느껴졌다. 그는 웃었다. 그리고 정원의 벤치에 앉아 가만히 달을 올려다보았다. 몇 년 뒤 백화저택은 하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관했다.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수업, 여성들을 위한 대피 공간,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쉼터. 지원은 그곳의 책임자로 일했고 백 여사는 그 공간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국아줌마는 여전히 국을 끓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리고 누군가 가끔 흰 모자에 검은 목도리를 두르고 멀리서 저택을 바라보다 사라지곤 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그녀도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